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시사인 호의편을 연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초 공개인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628호 시사인 커버스토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단독 인터뷰입니다. 그 특수부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뽑았던데요, 뉴스를. 왜 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물어봤죠.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특수부에 좀 날개를 달아준 측면이 있지 않냐.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하면서 이런 어떤 그런 평가도 있고 일정 부분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일단 인정은 하셨어요. 이른바 이제 적폐 수사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 근데 사실상 이제 전 정권 수사라고 하면 뭔가 복수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적폐 수사의 경우에는 어쨌든 탄핵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 거였고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그렇게만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 건과 그런 특수부를 키웠다는 것과 별개로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일부에서 이제 고재희 국장도 설명해 주셨지만 특수부라는 게 인지수사, 그러니까 이제 고소고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하셨던 어떤 검사들이 인지해서 하는 수사인데 제가 현직 그 특수부 경험했던 현직 검사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인지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무능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순간 기소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꼬린시킨다고 하는데 구속영장에서 구속도 시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소를 한다. 특수부가 검사를 무혐의라는 거는 무능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기소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 전 장관도 하시는 말씀이 이걸 줄이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검찰 조직이 자기 스스로 시작한 수사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무조건 기사로 갈 수밖에 없고 어쨌든 혐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혐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거는 애초에 이제 수사 착수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니까 이게 기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별건 수사라고도 하고 먼지떨기 수사라고도 하는데 이런 면에서 어쨌든 검찰 특수수사라는 게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박 전 장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특수부 수사는 검경 수사권 지금 패스트트랙 이따가 한번 점검할 텐데 거기에서도 일정 정도 인정을 하고 지금 가는 건데 직접 수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 장관님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검찰은 공소권만 가져야 된다. 그런 맥락에 답을 인터뷰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수사권이랑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그걸 이제 어쨌든 기소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과잉 수사로 흐른다는 거고 실제로 이게 한국 검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도가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선진국 검사라고 해도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다른 나라들은 불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고 실제로 독일 검사도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한국처럼 검찰 수사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특수부 수사를 위해서 검찰 수사관, 수사정보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외국은 이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 전 장관님도 분명히 법무부 장관, 소위 말하면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데 성과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박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저희가 요 시기를 잘 봐야 될 게 방금 이제 장희로 팀장도 얘기했지만 그 2017년에 집권하고 난 이후에 이게 소위 말하면 탄핵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집권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폐 수사라는 말 그대로 탄핵과 관련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 광장에서 촛불 유권자들이 주장했던 건 검찰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또 적폐 수사도 해야 되고 지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1, 2년은 상충하면서도 시기에 따라서 적폐 수사 쪽에 일정 정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2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의 이제 말 그대로 중심축이 이동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임명된 거고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지금 한 달 기간에 이게 양쪽이 지금 터져 나온 거라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독자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도 좀 그렇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국회로 넘어갔다는 것 음. 자체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건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칼날이 어떻게 휘둘려지느냐에 따라서 이 적폐청산을 위해서 정의롭게 쓰여질 때는 뭐 필요하게 잘 권력을 쓰면 모든 권력이 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 내부를 들어보는 검찰 개혁에 들어서게 되면 이 칼날이 무뎌지고 또 스스로가 이 칼을 엉뚱하게 쓰여지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짚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이 법과 제도를 연구하신 분으로서 이런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특수부를 해체해야 되는지 장혜로 팀장도 얘기했지만 그분의 생각을 지금 이 시점에서도 또 좀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검찰이 다양한 검찰의 정치적 시간을 뛰어넘는 검찰의 시간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따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특수부에 대해서. 근데 지금 얘기하니까 저는 답이 딱 나오네요.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갔다라는 건 일단 그렇죠. 명백하게 목표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하여간 어떻게 이 꼴이 들어가게 될지 한번 그건 좀 주목해 봐야 되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네, 인사청문회 직전에 압수수색은 강제 수사한 예, 거. 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특수부에 이제 배정한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 이 수사가 개시되면서 이어서 이제 수사 방식도 좀 본격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까 최광기 진행자분도 얘기했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자택 압수수색, 저는 뭐 자택 압수수색 할 걸로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했고 지금 속보를 보니까 이제 아들 이제 입시 관련돼서도 또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던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장일호 팀장도 얘기했지만 특수부 검사들이 투입되어서 수사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기소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딸, 아내, 이제는 이제 아들 관련된 모든 의혹을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부에 배당될 때부터 저는 이제 검찰 쪽을 조금 취재해보고 했기 때문에 아주 조금 했습니다. 아무튼 또 강제 수사 규모를 접하고서 저는 처음에 딱 느꼈던 게 이번 수사는 그때는 후보자였죠. 네. 조국 후보자가 타깃이다라는 게 직감이 들었고 저뿐만 아니라 검찰을 출입했던 몇몇 기자들, 많이 출입했던 검찰 생리를 아는 언론인들은 직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특수부 검사들 한 20명 이상이 투입됐고 계속 보강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강되면서 사실상 표적 수사 지금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8월 27일 날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강제 수사에 들어갈 때 제가 그때 좀 초반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수사 초기부터 나온 겁니다. 검찰 수뇌부가 공직자윤리법의 백지신탁 위반 혐의로 조국 후보자를 혐의를 두고 있다. 네. 이게 수사 초기에 맞아요. 지금 얘기 있었어요. 지금 얘기 네. 이제 뭐 기사화가 조금씩 되던데 네. 이미 그때부터 이제 특수부 수사들은 검사들은 내사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강제 수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보 가지고 관련 법리 따져봅니다. 요 내사할 때 밑그림을 속된 말로 해서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게 이제 아까 장일호 팀장 얘기했던 어떤 걸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수사 들어간다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이 수사는 정확하게 조국 장관을 향하고 있고 그 그림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금융범죄 검사까지 빼서 이쪽에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몇몇 네티즌들이 윤석열 좋은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털어주기 위해서 수사했다라고 초반에 막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검찰 생리 보면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좋은 윤석열 검찰총장, 나쁜 윤석열 검찰총장 없습니다. 검사 윤석열 총장만 있습니다. 그렇죠. 생리적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검사 생리라서
특히 특수부에서 좀 계속 있던 분이라서 네. 사실상 목표를 향해서 지금은 달려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검찰 수사권이 정말 이대로 쓰여져도 되나 약간 남용 의혹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아니,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좀 그런 게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먼지 털기, 신상 털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박 전 장관도 인터뷰에서 얼핏 얘기했던데 압수수색 뭐 관련돼서도 얘기하고 이게 네. 소위 말하면 압수수색 영장 지금 이제 압수수색의 근거에서 물론 이제 그 압수수색 나가고 있는데 검찰이 마음대로 압수수색 못하게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잖아요. 네. 근데 보통 압수수색 영장 내줄 때도 범위를 정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뭐만 할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은 검찰이 싹 해버리면 그냥 최광기 진행자도 압수수색하면 여기 지금 범죄 몇 개 나옵니다. 저는 범죄 몇 개. 20명까지도 이렇게 초임 검사가 이렇게 한번 훅 털어서 먼지가 우두둑 장희로 기자 압수수색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뭐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박 전 장관도 그 부분 언급하지 않았나요, 보통?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텔레그램 같은 거 쓰는 이유가 왜겠느냐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그렇죠. 한국에서 유난히 텔레그램 왜 많이 쓸까 보면 이제 그러니까 검찰 수사라는 건 어쨌든 최소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처럼 다 털면 먼지 나온다고 해서 그 먼지들을 다 처벌하는 것만이 형법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니, 형법이랄 그게 지금 나 혼자만이 온 집안을 터는데 뭐가 나와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형법이나 형사수사법은 어떻게 보면은 절차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남용하지 못하게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형법, 이 검찰이라는 기관이 수사를 한 순간 그거는 개인의 인권 침해를 전제로 한 그렇죠. 수사거든요. 말 그대로 수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여간 이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쨌건 이제 그 개인을 떠나서 이게 좀 너무 무리수를 던지는 거 아니냐, 표적 수사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9월 6일 청문회 도중에, 9월 6일 청문회도 어렵게 합의해서 겨우 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어요. 이것도 예. 또 아주.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한 대단하지 것도 이례적인데 여기서 또 한 번 이례적인 방식이 나오는데 자, 따져보시죠. 9월 6일 밤 11시 정도에 기소를 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당시 정경심 교수가 해외 나가 있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있었죠. 소환조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조사도 안 하고 해외에 도주한 사람도 아닌데 검찰이 바로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해버렸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거의 그러니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하지 않고 한밤중에 기소했다. 저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게 무슨 이렇게 내란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엄청난 국가를 이렇게 흔들 만한 일이 모르겠는데 표창장 하나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인사청문회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네. 그 계속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이게 기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물은 것 자체가 좀 의아적이긴 한데 자 그래놓고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에 정경심 교수 소환 응하지 않는다고 체포영장 청구하겠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그때는 소환 안 했거든요. 소환 안 하고 기소했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이것도 제가 그냥 이렇게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할 때 변호사랑 조율을 합니다. 언제 나가서 조사 받을래? 조사 뒤로 미루겠다. 네. 밀고 당기게 합니다. 그런다고 체포영장 청구 검토한다고 기사 나오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근데 보니까 약간 전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언론 플레이인데 결국에는 정경심 교수 쪽에서 소환 통보 받지 못했다, 오보다라고 또 반박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거 이제 기사가 이제 이게 뒤에서 우리가 피의사실 공표할 때도 다루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 거부한 것처럼 프레임 씌워서 뭔가 구리니까 검찰 안 나온다, 소환 응하지 않는다, 체포영장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자 이제 9월 그렇다면 검찰이 그렇다면 9월 6일 날 기소하기 전에 왜 안 불렀는지 이것도 말 그대로 검찰도 답변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또 그 뒤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뒤에도 보면 공소장을 변경을 한다는 그런 기사가 또 났어요. 이건 또 어떤 그렇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차분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엄청 차분하시네요.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합니다. 당연히 검찰에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요거는 좀 검소장 변경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먼저 권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제 그거는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제 검찰 논리는 이렇습니다. 다음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아시죠? 네. 그 날짜가 나오잖아요. 2012년 9월 7일 날 찍혀 있습니다. 거기 공장 거기 표창장에. 네. 범죄 일시를 특정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7년, 사무소 위조. 그러니까 2019년 9월 7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니 그 2019년 9월 7일이 되기 전에 9월 6일 밤 11시에 기소했다. 공소시효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검찰의 그때 당시만 해도 한밤중 기소에 대한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법조인들 사이에 이때 굉장히 좀 말이 많았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인 기소다. 왜냐? 자, 검찰 논리는 이렇습니다. 보수적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했더니 거기 찍힌 날짜가 2012년 9월 7일이니까 거기서 플러스 7년에서 2019년 9월 7일에 시효가 완성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 표창장이 쓰인 조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이게 사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무소 위조를 그렇죠. 했다는데 법에 보면은 위조 사무소 행사혐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4년에 쓰인 거거든요. 그러면 위조 사무소 행사 혐의 공범으로 기소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그러네요. 검찰 해명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자, 이때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최근에 또 기자들하고 티타임 하면서, 아까 티타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소장 변경하겠다. 그러니까 공소장이 이제 지금 국회에서 된 건 한 장 반 정도인데 압축적인데 이건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서 공소장에 다른 사실을 넣으면 안 되니까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위조 날짜를 이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검찰이. 그 말은 9월 7일 이후로 본 거예요. 2012년 9월 7일 이후로 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무리하게 한밤중에 기소한 게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지금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때 기소를 했냔 말이죠. 자, 정상적인 기소라면 해외 도주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정교수 불러서 이거 언제 썼냐? 당신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의심스럽다. 언제 썼냐? 조사하고 정교수는 방어권 행사하고 그런 다음에 기소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하면 공소시효가 2014년에 범행이 있다라고 검찰이 주장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한밤중에 기소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보통 이제 판사가 공소장 변경하려고 한 경우는 딱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뭐냐면은 수사가 잘 돼서 네. 수사가 범죄 사실 더 많은데 좀 추가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처럼 수사가 아주 잘 안 됐을 때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전 단계에서 검찰이 먼저 공소장 변경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비유하면 또 검찰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시험장에서 시험지 마감 시간 끝나고 내놓고 나서 다시 감독관한테 가서 저기 좀 보충할 테니까 시험지 좀 해주시라고 다시 돌려주시라고 다시 답안지 쓰겠다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해가 확 되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 굉장히 궁금한 점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기소를 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검찰이 답을 해야죠. 윤석열 총장이 아마 답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검찰 생리를 잘 아는 언론인들이나 이제 뭐 약간 법조인들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청문회용 기소였다는 거죠. 당일날 밤에.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낙마용 기소였다라고 이게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이례적인 기소는 사실상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청문회 당일날 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이제 의원들이 묻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기소당하면 거취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조국 장관에게 묻거든요. 근데 마치 시나리오를 짜고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제 뭐 짠 건 아닐 텐데요. 그날 오전부터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흘러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검찰에서 기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게 오전부터 들어와서 제가 그럴 리 없다.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기소하겠냐. 그렇죠. 그건 무리수다. 피해자의 방어권이라는 것도 있는 근데 건데. 한밤중에 기소를 하는 거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라기도 했었고, 자, 이거는 사실상 어떤 일간지 논설위원 그런 표현도 했던데, 그 검찰 출입하셨던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라고 비판을 해도 검찰이 달리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명이. 왜냐? 지금 또 공짜 변경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밤중에
검찰이 기소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를 자기들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검찰공화국이 아니면 뭔지 검찰 스스로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마음 기소하면 기소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검찰이 말 그대로 권력기관이라는 걸 그 9월 6일 날 기소 때 보여준 거거든요.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냐면 제가 쭉 읊을 텐데 다 아실 겁니다. 영장 청구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을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 수사가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수사 결과 발표하겠죠. 정경심 교수가 아마 기소될 겁니다. 추가 기소될 거고 조국 장관까지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기소하든 기소 안 하든 수사 결과는 나겠죠. 근데 우리 사회에 이게 소위 말해서 도움이 되려면, 공익에 부합하려면 조국 장관 기소와 처벌로 그쳐서 만약에 검찰이 기소한다면 그쳐서는 안 되고 그 결과물은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를 이 수사 과정 자체가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우리는 그 검찰 수사 과정을 리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이 공론을 좀 그러니까 오늘 필요가 우리가 있습니다.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건데요. 사실 이때가 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민낯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이게 어떻게 예. 보면 장관이 교체되고 또 민정수석이 교체되는 권력 공백기였던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검찰 개혁의 어떤 주체들이 이제 교체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검찰을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일인 거죠. 그렇죠. 이 독주를 그러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거. 이 검찰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서 누구 위에 군림하고 있는지가 정말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진짜 검찰을 위한 검찰, 그리고 그 권력 위의 검찰로서의 자기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이 검찰 개혁 꼭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국민의 편이 되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인지 한번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또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